박희락교수입니다. 오늘은 며칠 후 예정되어 있는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오스틴 미 국방장관의 방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블링컨을 잘 안다고 이렇게 붙인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미국 관리들을 잘 안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것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 번만 악수를 해도 그 사람을 잘 아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이 두 사람의 방문 목적은 언론에 의해서 다 식별되었습니다. 쿼드 4개국 회의죠. 쿼드에 우리 한국의 동참을 요구할 것이다. 또 한일 관계 증진을 요구할 것이다. 아니 들어보지도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쿼드 동참을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이미 쿼드는 끝났습니다. 4개국 아닙니까? 4개국은 미국, 일본, 인도, 호주. 거기에 5개국이 들어갈 수가 없죠. 쿼드 플러스라고 말씀하시는데 플러스에 한국만 집어넣겠습니까? 필리핀, 태국, 심지어 베트남 등 동남아까지 다 들어가겠죠.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러한 국가 간의 모임을 조직할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지 못해서 펜타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이미 없어진 겁니다. 다만 우리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는 있겠죠. 아마 방문해봐야 알겠지만 이 두 사람은 취임 후에 아시아 순방을 직접 둘러보기 위한 조사 목적 또는 탐색 목적이 더욱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일본에 도착해 있고요. 우리 한국을 방문하고 나서는 인도로 간다고 그럽니다. 그것도 언론에서 꼭 한국의 국방장관, 외교장관과 회담을 하기 위해서 오는 것처럼 이렇게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시니컬하게 블링컨을 잘 안다고 이렇게 제목을 붙인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미국의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17, 18일 한국을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엔 이미 도착을 했고요. 한국을 거쳐서 인도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이해하다시피 대중국 견제를 위한 전열을 정비할 것이고 또 아마 북한 비핵화 문제도 틀림없이 나올 겁니다. 3월 12일 날 미국, 일본, 인도, 호주의 쿼드 정상회의가 화상으로 열렸는데요. 거기에서도 북한 비핵화 문제가 거론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톱다운으로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장관이나 참모들은 그것을 시행하는데 집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만 바이든 행정부는 그 반대일 것 같습니다. 바텀업 방식으로 해서 외교정책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고 또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미국은 상식과 합리, 직책보다 전문성이 더욱 중요하고 따라서 한두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미국은 큰 나라고 세계 질서를 주도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 실무자의 작은 결정도 한국에게는 치명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블링컨이나 오스틴이나 이런 한두 사람보다는 미국 내에 있는 대한반도 정책 결정자 전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이라는 코끼리를 두고 서로 잘 안다면서 우기는 현상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서로 미국의 한 부분만 보면서 한두 사람만 알면서 미국이 이렇다, 미국이 저렇다 단정해서 얘기하는 거 저는 이게 우리의 외교 정책을 가장 훼손하고 있는 잘못된 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대통령을 비롯한 개인의 상당한 중점을 둬서 국제정치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케네스 월츠라는 유명한 국제정치학자죠. 이 신현실주의 창시자면서 한국전쟁에도 참전했습니다. 이 사람이 1959년 발간한 인간 국가 전쟁, Man, the State and World이라는 책에서 말한 게 바로 세 가지 이미지입니다. 개인, 국가, 국제체제. 이 세 가지 이미지를 통해서 복합적으로 분석을 해야만 국제정치를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케네스 월츠의 노력은 싱어에 의해서 계승되었는데 싱어는 미시간 대학 교수입니다만 이 이미지를 조금 학술적으로 분석 수준, level of analysis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와 국제체제를 구분하면서 개인은 국가에 포함시켰습니다. 물론 이 세 가지가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개인이 조금 영향력이 적다는 거죠. 이렇게 국가와 국제체제를 중시하는 것은 개인의 영향이 실제로 작다기보다는 아마 개인에 관한 사항은 내밀하기 때문에 알기가 어렵고 따라서 분석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개인 수준에 지나치게 많은 비중을 두는 측면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국가와 국제체제의 경우에는 상당히 깊은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개인 수준에 한번 집중해서 한번 바이든 행정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개인별로 보면 가장 영향력이 큰 인사는 당연히 바이든 대통령입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을 포함한 국가와 협력을 매우 중요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America is back. 이게 그가 당선이 확정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국민에 대한 연설에서도 말했습니다만 미국에 반대로 배팅하는 것은 나쁜 배팅이다 라고 세계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편을 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정책으로 드러나고 있지만 중국에는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다리 외교를 걸치는 것은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진실을 굉장히 중시하고요. 오랫동안 상원 의원과 부통령을 했기 때문에 상당한 정치적 경험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따라서 합리적으로 결정을 하고 중론을 중시할 것입니다. 진실의 경우에 며칠 전 그 국민한테 연설할 때도 코로나19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자기는 있는 그대로 진실을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7월 4일 독립기념일에는 작은 규모의 축하 행사는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김정은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이죠. 폭력배 싹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권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으로 본다면 우리 일부 우파 인사들께서 바이든의 당선을 걱정했던 그것은 기우일 수도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두 번째로 영향력이 큰 인사는 말할 필요도 없이 현 블링컨 국무장관입니다. 62년생입니다.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콜ум비아대 로스쿨을 졸업한 수재입니다. 바이든도 이 블링컨을 슈퍼스타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바이든과 인연을 맺으면서 바이든이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져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을 역임을 했고요. 동맹정책이나 미국의 역할 등에서 바이든의 생각과 대부분 일치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북한을 나쁘게 보고 있습니다. 세계 최악의 수용소 국가라고 보면서 김정은은 세계 최악의 폭군 중 한 명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의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부정적입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강경하고 대만에 대해서는 다소 우호적입니다. 특히 쿼드를 통한 중국 포위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쿼드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블링컨의 이러한 생각 때문에 쿼드가 계속되면서 확대되고 있다고 봅니다. 제3의 영향력 인사로 저는 캠벨 국가안보회의 아태조정관을 들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57년생이고 나이가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현 직책 자체가 없었는데 이 캠벨을 위해서 신설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동아태 차관보를 했고 당시 피벗 투 아시아, 아시아로의 이 전환을 설계했었습니다. 중국을 핵심 경쟁국으로 간주하고 있고 한국, 일본 등 영내 동맹국가의 결속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요 7개국, 그러니까 G7이죠. 거기에 한국, 호주, 일본을 더할 것을 강조하고 있고 민주주의 10개국과 쿼드를 구체화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블링컨과 거의 생각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주된 임무는 중국입니다만 북한 문제도 관여할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 이게 제 추측입니다. 제4의 영향력 인사는 저는 설리반 국가안보보좌관으로 한번 설정을 해봤습니다. 이 사람은 76년생이고요. 직책상으로는 사실은 국가안보보좌관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은 세계 전반의 문제를 처리해야 하고 경제에 관심이 많아서 한미동맹에 관해서는 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이 설리반은 블링컨의 사실은 후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블링컨의 후임으로 바이든 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을 담당을 했고요. 역시 예일대 출신으로 수재입니다. 블링컨에 비해서는 바이든과의 관계나 외교적인 경험이 적고 이 바이든 선거 캠프에서도 보건과 경제도 국내 문제 위주로 자문을 했다고 그럽니다. 따라서 직책상으로는 굉장히 높지만 한국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력은 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 영향력 있는 인사로는 오스틴 국방장관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53년생이고요. 미 역사상 첫 흑인 국방장관이라는 그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실 한국에는 주한미군이 있고 한미연합사령부가 있고 또 북핵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국방부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책상으로 영향력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바이든하고 아는 게 없습니다. 바이든이 며칠 전 그 백악관 행사에서 이 국방장관의 이름을 까먹어서 이제 전직 장군 뭐 이렇게 조금 호칭하고 언론에서도 바이든이 치매가 아닌가 이런 그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었습니다. 1975년에 미 육사를 졸업했으니까 저보다는 3년 선배가 되는데요. 보병, 공정 및 산악사단에 근무했고 아프가니스탄 및 이라크 전쟁에 파견했습니다. 특히 2010년 주 이라크 미군 사령관을 했고 2013년에 중부사령관에 취임을 해서 3년 동안 임무를 수행하고 2016년에 전역을 했습니다. 원래 미국은 전역하고 7년이 지나야 장관이 되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특별히 요청을 해서 면제를 받았습니다. 취임 후에 트럼프에 의해서 임명된 다수의 자문단을 해체하기도 하고 서욱 장관에게 먼저 전화해서 한미동맹 강화를 약속하는 등 조금 적극적인 성격이고 성실한 성격으로 판단됩니다. 자, 6번째 영향력 인사로는 정박 동아태 부차관보를 선정을 했습니다. 한때 제가 유튜브로 소개해 드린 적도 있습니다만 이 사람은 한국계이고요. 47세입니다. 2019년에서부터 2017년까지의 국가정보국, 중앙정보국에서 이제 북한 문제를 중점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북한 전문가라고 볼 수 있죠. 김정은 대기, Becoming 김정은이라는 책을 지난해 출간을 했습니다. 제가 일부분을 읽어보고 지난번에 소개해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정박부 차관보를 중요시하는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상향식 의사결정을 중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전문가가 현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는 이 정박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20년 1월에는 한국 민주주의에 드리운 북한의 긴 그림자라는 기고문을 통해서 문 대통령이 북한을 돕지 않고 한국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있다 이런 글도 쓴 적이 있습니다. 북핵 폐기에는 회의적인 시각으로서 왕도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국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면 생존이 위험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도록 계속적으로 압박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게 정박 박사의 생각입니다. 7번째 영향력 있는 인사로는 제가 웬디 셔먼과 성 킴을 선정을 했습니다. 웬디 셔먼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국무부 차관인데 클린턴 행정부 당시에 대북정책조정관을 했고 당시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과 함께 북한을 방문해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국무부 정무차관으로 이란과의 핵협정도 타결한 바가 있습니다. 웬디 셔먼은 대화를 중시합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크게 역할을 드러내기가 어렵고 또 국무부 차관은 내부를 관리하는 그런 직책이기 때문에 외교정책에 관여하는 것은 좀 제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킴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죠. 1960년생으로서 이제 동아태 차관보 대행인데요. 73년도에 이제 중학생 때 미국으로 갔으니까 한국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2006년도에 미 국무부 한국과장, 2008년 육자회담에서 미국 측 수석 대표를 했고요. 2011년에는 주한미군 대사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2018년에는 싱가포르 회담 전에 실무회담을 해서 최선희와 같이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동아태 차관보가 임명될 가능성이 높고 아직도 대행이고 또 온건한 성격이면서 지금까지 크게 성과를 달성한 것은 없어서 저는 영향력이 실제로는 거의 크지 않을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사람을 소개했습니다만 제 판단이 반드시 맞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한두 사람을 보고 무조건 미국 정책이 이렇다 판단하기 전에 여러 사람을 좀 아쉽사 그러면서 모든 사람을 다 소개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몇 사람을 한번 소개시켜 봤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미국에 대한 일방적인 단정은 제발 좀 지양하라. 모릅니다.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확하게 알겠습니까?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는 것이 미국을 제대로 이해하는 첫 번째 걸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자기 자신이 이 중에서 어떤 사람을 안다고 해서 미국 정책이 이렇다라고 말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미국 관리들은 자기가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갖든 간에 중요한 것은 자신의 국익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겁니다. 평소에 아무리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했었어도 미국의 국익에 맞지 않으면 미국의 관리가 선택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싱어가 말했듯이 국제정치에 이른 개인보다는 국제체제와 국가 수준이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중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미국같이 큰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수를 부리고 우리가 그들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미동맹을 진심으로 중요시하고 미국에 대해서 진실로 대하는 것이 가장 좋은 외교정책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 정부 인사들부터 겉으로만 한미동맹이 중요하다, 한일 관계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진심으로 깨달아야만 됩니다. 아마 이번에 블링컨이나 오스틴이 오면 단 몇 분만 대화를 나눠보고도 한국이 미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마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비교적 짧은 시간에 어떤 사람의 진면목을 알 수 있다면 미국 사람들은 왜 모르겠습니까? 특히 청와대, 외교부, 국방부는 각자의 미국 담당자하고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긴밀한 인간적 유대관계를 갖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괜히 센 사람, 높은 사람을 안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기 담당자한테 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의사결정 체계일 것 같습니다. 미국은 바텀업으로 바꿨는데 우리는 여전히 탑다운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탑다운 방식에 의해서 운동권 비서의 비선 결정이 외교정책을 좌우한다면 바이든 행정부 때의 한미동맹도 상당히 어려워질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제 바텀업으로 전환을 해서 진정한 미국 전문가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제갈공명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제발 현 정부 인사들, 국제정치를 좀 공부한 사람들 제발 자기가 모든 것을 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겸손이야말로 현 정부와 현 정부 시대에 좀 나대는 그 지식인들이 가장 구비하고자 노력해야 할 덕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